안녕하세요. 4주차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세포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는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즉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는 해부학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기능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진 학문은 생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두 가지 합힌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과학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전 강의 시간에도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것처럼 이 파트에서도 이 대뇌의 구성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도 같이 공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일러스트가 있어요. 그 안에 뇌가 있는데 이 대뇌, 소뇌, 뇌줄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거죠. 우선 뇌는 어떤 구조, 특히 대뇌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우선 대뇌는요, 겉줄과 속줄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둥근 작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평평하게 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져서 이렇게 많은 영역을 즉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썼 것이 우리의 대뇌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대뇌는 겉줄과 속줄로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주름을 지는 거예요. 즉 이 사람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작은 뇌는 이렇게 주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름이 지는 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쪽에는 뭐예요? 회색질이 있고 안쪽에는 백색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회색질은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세포체, 즉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체, 즉 이 마일린시트, 즉 마리집을 감싸고 있는 축삭보다는 더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는 회색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이 백색질은 뭐예요? 마리집이 형성을 하고 있어서 보다 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간이 작은 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안쪽에 핵이 있으면 조금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적은 정보 처리밖에 안 되니까 이걸 바깥쪽으로 뺐어요. 바깥쪽으로 빼서 이 바깥쪽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우리가 밑으로 정보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나서 바깥쪽으로 빼려고 했더니 더 회로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안쪽으로 이러한 정보 처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밑으로 내리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뇌는 모든 곳이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부위별로 기능이 달라진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뇌의 모습이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이 대뇌는 운동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하고요. 감각, 그 다음에 언어, 기억, 그 다음에 고등정신기능. 이 고등정신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들이죠. 우선은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집중력이 강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라는 어때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요즘은 가장 대두되는 게 뭐예요? 창의성. 이런 부분. 제가 이 부분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탠다드한 거는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새롭게 뭔가를 개발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화가 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화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억제 혹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정신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에 필요한 각성.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호흡이 부족해.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고파. 그래서 배가 고픈 거는 각성을 한 밥을 먹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잠이 부족해요. 그럼 잠을 자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이루어져요. 이런 것처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조절. 이거는 뭐예요? 심장한테 너 심장아 너 스탑해, 너 심장아 뛰어, 너 빨리 뛰어 이렇게 해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심장이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는데 이것 또한 대뇌에서 기능을 잘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항상성은 뭐예요? 내가 추우면 몸을 열을 내기 위해서 떨림 증상이 나타나고요. 내가 더우면 몸을 식히기 위해서 땀을 배출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항상성의 역할에 하나 예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무게는 대뇌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되게 가벼워요. 불과 1.3, 1.5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되게 작죠. 근데 얘네가 하는 일은 너무 커요. 즉 무게에 비해서 하는 일은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뇌는 1.3에서 1.5 정도, 키로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여자, 남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1270g 정도가 되고요. 남자는 1350g 정도가 평균이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머리도 똑똑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뇌는 사용 여부, 즉 얼마나 효율성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능도 많이 달라지고 또 하나 내가 발달한 게 따로 있어요. 운동을 발달하는 부분이 있고 감정 표현이 발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암기하는 것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것은 이 그람수하고 상관은 없다. 여러분들 괜히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더 똑똑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는요. 체중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는데 체중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작은 아이가 쭉 신생아 같은 경우 우리가 평균 4kg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400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출생 시 4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는 800g이 되고요. 3년에는 1200g 정도가 돼요. 즉 성인의 70% 이상이 그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성인 뇌에 만 24개월 된 아이는 성인이 70% 정도 이상의 뇌의 발달을 가져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뇌의 발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출생 후 5년간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다져지는 기간으로 돼요. 이 다져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학습, 환경, 그 다음에 뭐예요? 경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머지 70%가 아닌 70%를 제외한 30%가 나머지를 메꾸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출생 시부터 성인이 되면서까지 뇌가 계속적으로 발전은 하지만 그 시기가 3년, 만 24개월까지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학습, 환경, 경험에 미추어서 다져지는 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뇌는 발전을 시키면 발달이 계속된다. 즉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대뇌의 구조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뇌를 우리가 정면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구분이 이렇게 돼서 여기 소뇌가 조금 보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뇌줄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오른쪽 뇌와 왼쪽을 이렇게 구분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방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뇌는요. 뇌 무게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하는 일도 많아요. 복잡한 구조도 많고 연합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이루기 때문에 한 쌍의 기관으로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기준선은 뭘까요? 여기 기준선은 눈치가 빠른 저희 학생들은 아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대뇌 세로 틈새가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즉 대뇌 세로 틈새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상호 교류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상호 교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은 우리 머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즉 항상 상호 교류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뇌들보에 의해서. 뇌들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앞 시간에 저희가 구조를 잠깐 살펴볼 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오른쪽과 왼쪽 뇌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섬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막교차 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왔다 갔다 하는 섬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막교차 섬유다라고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틈새라는 표현을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틈새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좀 고민이 되거나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고 다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뇌의 이 한 부분을 잘라서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갖고 올 때는 뭐냐면 회색질하고 백색질이 보이게끔 이렇게 커팅을 한 거죠. 커팅을 했다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회색질이 되겠죠. 근데 이 회색질 부분을 가만히 보면 어떤 한 부분은 이렇게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요. 어떤 거는 길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즉 우리가 고랑을 친다고 하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논두렁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논두렁이 아니겠네요. 밭이겠죠. 이 부분에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랑, 위에 볼록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이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깊게 파여서 골짜기처럼 이뤘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틈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틈새가 뭐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깊은 골, 즉 깊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나누어질 때 깊게 파여서 양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뇌 세로 틈새와 더불어서 하나의 틈새가 큰 틈새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가로 틈새가 있어요. 이 가로 틈새는 대뇌와 소뇌를 나누는 경계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 다음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 고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고랑은 얇은 골
그러면 이랑은 뭐라 그랬어요? 골 사이에 볼록 튀어나온 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여기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 R이에요. Y고 자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냐면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부위 영역,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이 나누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영역을 보시면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그림을 먼저 따라 그리셔야 되냐면 이 안쪽에 있는 거 빼고요. 이 겉에 있는 검정색만 우선 여러분들이 그림을 따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영상을 잠깐 스탑 시킨 다음에 그림을 다 그리신 후에 다시 플레이를 해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포인트 하나를 잡을게요. 이렇게 우선 4개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루엽, 이마엽, 관자엽, 그 다음에 뒤통수엽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 그리도록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쪽 고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쭉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우리가 간 중앙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 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중심 고랑을 이렇게 따라서 내려서 이 가쪽 고랑과 만나게 할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마루, 뒤통수, 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손의 바로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뒤통수 앞페임. 자,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루, 뒤통수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여기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제 추측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러면 되기 쉽죠. 가쪽에 있다고 해서 가쪽 고랑이 됐고요. 중심에 있다고 해서 중심 고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뭘로 나누냐면 여기는 이마엽, 여기는 마루엽, 그 다음에 이 가쪽 고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뭘로 나눌 수가 있냐면은요. 위에는 이마엽이라고 했죠. 여기는 관자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찾았고, 그쵸? 이마엽도 찾았고, 관자엽도 찾았어요. 그럼 하나가 남았네요. 네. 이 관자엽 밑에 있는 이 뒤통수 엽은요. 자, 보세요. 마루가 있고, 여기 뒤통수 고랑이라고 그랬어요. 즉, 여기가 뒤통수 엽인데 중간에 있어서 마루 뒤통수 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페임 톡 찍힌 것처럼 이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페임은 봐요. 뒤통수보다 앞쪽에 있다고 해서 뒤통수 앞 페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선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선을 나누면 여기 관자엽하고 여기 뒤통수 옆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루엽하고 뒤통수 옆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좀 헷갈리셨나요? 만약에 혹시 헷갈리셨다 그러면 우선 그림을 그리시고 나서 제가 아까 기준점 정해줬던 거 있죠? 여기 중심고랑 그 다음에 가쪽고랑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앞쪽을 이마엽, 뒤쪽을 마루엽으로 적어놓고 가쪽고랑을 기준으로 위에는 이마엽, 밑에는 관자엽으로 하는데 이 네 개의 옆 중에서 하나가 없었잖아요. 뒤통수 옆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마 쪽이고 여기가 뒤통수 옆 쪽이란 말이에요. 뒤통수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쪽이 뒤통수 옆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여기 고랑을 어때요? 마루와 뒤통수 중간에 있어서 마루 뒤통수 고랑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뭐예요? 뒤통수 앞쪽에 있어서 뒤통수 앞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이 앞쪽과 뒤쪽을 또 나누고 마루 옆과 뒤통수 옆도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봐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쵸? 이